네, 정유년 새해 첫 번째 신년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 호는 어떤 항해를 해 나갈까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올 한 해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에 처음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교수님, 저희가 예전에는 라디오 부스로 모셨는데 저희가 2016년 1월 3일부터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여기 처음 스튜디오는 오시는 처음이네요. 것 같아요. 네네. 예.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새해 첫날 정유년 새해 첫날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선 덕담으로 좀 출발을 할게요. 새해 신년 인사 저희가 이제 첫 출연하시면 뜨거운 연대 인사를 한 말씀 꼭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전국의 애청자들이 지금 모두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인사 한 말씀부터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노현 교육감님부터 들을게요. 예, 금년은 아무래도 촛불혁명 와중이라 네. 또 24일도 31일도 다 광장에서 보내서 그런가 네. 새해 기분이 안 나요. 사실 저한테 새해는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는 네. 헌재 탄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또 대선으로 정권 교체 이루고 나아가서 이 시대 교체, 체제 교체의 전망까지를 확보할 때 그때 진짜 새해가 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새해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팟짱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막강하잖아요. 네. 다 같이 이런 일에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촛불혁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은 병신년이다 이거죠. 교수님 어떻게 유종일 교수님은 그렇군요. 그거는 음력으로 해야 되니까. 예. 우리 또 선배님이 준비된 멘트를 하셔가지고 얼핏 생각해 보니까 네. 닭의 해잖아요. 닭의 해. 예. 닭의 해라서 닭이 울면 뭐가 오죠? 새벽이 온다고 예, 합니다. 예. 예. 그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 촛불의 마음을 모았던 국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그 자부심과 그 기쁨,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의 연대. 제가 조금 전에 뭘 읽었더니 네. 프랑스 혁명의 최고의 표현은 베토벤의 심포니 9번. 네. 그 기쁨의 연대를 표시한 거다 뭐 이렇게 네. 한 글을 제가 방금 읽어가지고 네.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충만한 출발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기쁨의 연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새해가 열리는 거다. 이런 진단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좀 한 10cm 정도 떠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출발 좋습니다. 작년에요. 그 두 분 선생님들도 다 계셨겠지만 10차까지 저희가 끝냈습니다. 그 일주일 한 주를 안 쉬었어요. 저희도 이제 개근했는데 매주 촛불 집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게 뭐 갈 때마다 또 감격이 새롭다 이런 말씀도 막 하시더라고요. 두 분 선생님들도 개근하셨습니까? 몇 번 나가셨어요? 우선 광노현 선생님. 저는 10월 29일 빼놓고는 다 나갔는데요. 9번. 네, 9번 나갔죠. 그 유 교수님께서는 저도 거의 빠짐없이 나가기는 했는데 네. 일하느라고 예. 뭐 회의하고 뭐하고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참석을 못한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개의 경우는 날도 추운데 뭘 나가 이러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실천하는 지식인들이라 그러신지 진짜 현장에서 정말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연구자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보는데요. 네. 저는 일단 우선 집이 좀 가깝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네. 해도 너무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정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도대체 이런 뭘 한 거야? 막 이런. 나라였나? 예, 예. 뭐 이게 나라냐 하는 네. 그 내가 이러려고 국민했나 하는 그 자괴감. 네. 이것을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장 대한민국 치유. 사실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네, 그런 네. 퍼포먼스도 많았고 예. 이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 남녀노소 예. 지역 무슨 뭐 이념 뭐 그러니까요. 아무 구별 없이 예. 하나가 되고 연대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 네. 광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고스러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광장 치유. 역시 교수님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렇죠. 광장 치유죠. 지금 뭐 알턴잎 빠진 사람 많고요. 묵은 체증 내려간 사람 많고 우울증, 우울증, 네. 우라통 우울증 고친 사람 많거든요. 광장에서요? 광장에 나가면 예. 이심전심으로 예, 예. 그냥 쳐다만 봐도 흐뭇해지잖아요. 동료 시민에 네. 대한 예. 신뢰, 예. 뭐 연대 예. 이런 걸 이렇게 실물로 예. 늘 느낄 수가 있나요? 예. 엄청난 에너자이저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그냥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세기에 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그 정도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연호 대표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 야 우리 죽기 전에 이렇게 큰 광장 이거 못 본다, 많이 봐라.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이 영광인 줄 알아라. 정말 이런 역사 현장에 매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취재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근데 건데요. 왜 예. 저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예.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소리 막 지르고 스트레스 해소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 이건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소리 마음대로 지르고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굉장히 공연이 많았잖아요. 네. 그 문화 공연이 되게 그 고품격 문화 공연이 되게 많았는데 교수님 어떤 공연 제일 와닿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공연에 이렇게 예. 특별히 심취해가지고 즐기고 한 거보다는 예. 계속해서 예. 좀 그 틈틈이 뭐 집회. 회의도 하고 예. 사람들하고 그렇군요. 뭐 같이 구호도 외치고 그런 쪽에 좀 치중해서 구호 외치는데 치중을 하셨구나. 광명현 교육감님은 어떤 공연 되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386 윗세대들이 이를테면 뭐 한영애 씨 공연이라든가 뭐 전인권 씨 공연이라든가 네. 이거 굉장히 또 양희은 씨 공연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감동받으신 50대 60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 더 주목할 거는 네.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 네. 그리고 내자동 앞에 이렇게 자유 발언대가 설치되고 한 맞아요. 10대 개씩의 부스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밴드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 공연이 때로는 힙합으로, 때로는 맞아요. 재즈로, 때로는 농악으로, 맞아요. 때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겨운 거였고요. 이번에 보면 사람들의 창작 맞아요. 활동이 굉장히 있잖아요. 예, 풍자 뮤지컬, 패러디, 뭐, 그다음에 예. 뮤지컬, 하야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췄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창작을 하면 포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고 막 춤 안무를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87년에도 없었고 2002년에도 없었고 2008년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네. 거기다가 사실 특별한 지도부나 조직 지휘부가 없었거든요. 다만 촛불 집회를 가능케 하는 틀만 제공했던 네, 맞아요. 거죠. 예. 그 이런 바탕이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축제 같은 그런 그 집회를 계속 가능케 했던 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거기 가서 아무튼 힘을 예, 많이 맞아요. 얻었으니까. 그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우병우 씨예요. 그 우병우 포스터 보셨나요? 그 현상금 수배가 딱 붙어가지고 중앙일보 같은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한
가로 세로 한 뭐 5cm 남짓의 그 광고가 붙었어요. 원티드.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우병우 수석 잡는 그 저기 광고였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뭡니까 뭐 변장했을 때 ABC 막 뭐 저는 결국에는 나왔잖아요. 그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저는 이런 기괴한 정말 대단한 국민 그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그런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한데 농담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 사항 중에 다른 건 못했어도 국민 통합은 100% 대한민국 실현했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창조 경제도 좀 한 것 같아요. 창조 경제요? 예. 아 교수님도 창의적인 경제학자시니까. 아이디어가 네. 너무나 이 광장에서 넘쳐났고 또 그 주변에 네. 식당들이나 뭐 네. 편의점들 장사가 네. 또 굉장히 네. 잘 됐고 네. 그래서 창조 경제를 좀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 사실은 중학생들이 그 단체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네, 나는데 네, 중학생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그 구호들을 들고 나와서 중학생들이 혁명을 하겠다고 중고생 혁명 있었어요. 혁명연대죠. 예. 중고생 그래서 혁명연대. 고등학생만 해도 참 뭐 충분히 할 나이다 싶은데 중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거 연령 낮춰야 된다고 중고생 혁명 그 단체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전직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요거만 딱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전 세계 235개국 중에 예. 10나라밖에 안 됩니다. 18세 이하로 네. 선거 연령을 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아 그래요? 19살로 정한 나라 10나라도 안 되는 거고요. 그중에 우리가 우리가 껴 있는 겁니다. 야, 되게 후진적이구나. 이거 한마디로 예. 정말 그냥 알 수 있는 통계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번에 중학생들까지도 네. 얼마나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생각과 언어로 네. 자기 생각을 딱딱 드러내든가요. 맞아요. 다들 감탄했잖아요. 네. 스피치는 저렇게 하는 거야. 예. 다들 예. 깨닫게 했잖아요. 네. 이 아이들을 네. 투표권도 안 준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거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개혁 입법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소야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 연령 인하 같은 거. 예. 이렇게 아마 이건 국정교과서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이명박 정부 말기에 네. 그 보수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권고합니다. 입법 권고해요. 그런 사안이에요. 네. 아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수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정부의 정부 그 때부터 보수적인 완전히, 예. 거의 숫골에 가까운 그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네. 그 인권위원회에서조차 저 18세 선거 연령 인하하라고 강력 권고했고요. 예. 사실은 교육감 돼야 되겠네요, 선거에서는 이거에. 예. 교육감 선거에서는 더 낮추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이 이 선거 연령하고 연동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살 네. 이전에는 정당 가입이 안 되거든요. 네네. 이거 잘못된 거다. 정당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서 네. 정당의 문호를 이렇게 닫아놓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당 가입 연령은 선거 연령하고 분리하고 네. 선거 연령을 18세, 17세로 정하더라도 더 낮춰야 된다. 아하. 그것이 민주주의에 꼭 바람직하다. 그렇군요. 이런 권고를 했거든요. 예. 아 이런 건 좀 의미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올 1월하고 2월 사이에 개혁 입법들 막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번 했는데요. 촛불 집회를 1000만이 모였다 그래요. 유종일 교수님은 어떻게 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1000만. 글쎄요, 뭐 제가 역사적 평가를 할 만큼 뭐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우리 곽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 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보충을 하자면 예. 선거 연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제약돼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우리 그 표현의 자유, 네. 언론의 자유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네. 정당 활동의 자유 방금 이제 연령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사들도 뭐 정당 가입이 안 된다든지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정당 부분은. 설립
정당 설립에 대해서도 정당법이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정당이 지역에서나마 이렇게 나오고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뭐 선거 활동의 자유 등등 해서 이거 완전히 기득권자 위주 엘리트 정치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바뀌었으면. 그렇군요. 요거 말이 나온 김에 네, 하나 네. 언급 안 할 예, 수가 예.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정당 체질, 정당 문화 개선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이상 뭐 분권형이니 순수형이니 내각제 이런 거 개헌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내각제 개헌하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정당 체질, 정당 문화가 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공무원과 교사가 150만 명이에요. 탄탄한 1등 시민들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네. 직장들이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 세계에서 배제돼 있어요. 정당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고 선거 근처에도 얼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육감 선거에서 내 지지 후보가 누구다조차 못 밝히게 돼 있다고요. 과외 시간에도 못 밝히고 방학에도 못 밝히고 SNS에서도 못 밝혀요. 만약에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처벌받아요? 기소되고 그럽니다. 전부 아니, 기소되는 거예요? 그럼요. 놀랍죠. 거기다가 선거 입후보도 못해요. 경선에 나가려도 네. 사표를 먼저 내야 돼요. 유일한 직종이에요. 진짜 이거는 세계 이런 나라들이 없죠. 거의 없죠. 특히 OECD 국가에서의 넌센스죠. 왜냐하면 예. 전통적으로 그런 복지국가 선진 정치 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이 가장 강력한 정치 자원 풀입니다. 왜 당연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회경제적 안정돼 네, 있지, 네. 배운 거 많지, 책임감 강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대거 정치 세계, 정당 세계로 수혈되지 않는 이상 정당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더 많은 민주주의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 그렇죠. 민주주의 영토가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영토 확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갈래를 잡아서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수사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광장에 이렇게 분출된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를 어떻게 시민 참여형 대한민국으로 만들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광장의 요구는 분출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걸 담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는 거냐 그러면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를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유정일 교수님 좀 어떤 해법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네.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위임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우리가 저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네.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테니 네.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갔으면 좋을지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네. 논의해서 잘 나라를 이끌어라 하고 네. 했는데 네. 그 권력을 가지고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네. 그 조직 범죄의 그 수괴가 돼가지고 네. 상상을 초월하는 예. 다양한 그 네. 비행을 저질렀고요. 어제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고 하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금 전에 이제 곽 교육감님도 이제 그 정당이 이 모양으로 있으면은 뭐 권력 구조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데 국민들이 사실 투표해 놓고 나서 선거 때 했던 얘기하고는 너무나 달라지는 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또 지난 총선만 예를 들어도 모든 정치권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요.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런데 여소야대가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럼 뭐가 좀 달라질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예. 국정교과서 그대로 다 해. 맞아요. 뭐 세월호 뭐 투기 무력하게 뭐 해산되고 아무것도 뭐 맞습니다. 밝히지 못하게. 못하고 예. 그렇게 돼 무슨 뭘 하나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봤고 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이 터져 나온 것도 네. 국회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건 나왔고 언론에서 또, 만든 네, 작품이죠. 그렇죠. 또 이제 이화여대 학생들의 뭐 예. 투쟁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촛불 집회가 등장을 했는데도 이 광장에서 하야하라 퇴진하라를 외칠 때 뭐
쭈삣쭈삣하다가 이선 후퇴. 네. 뭐 질서 있는 하야 뭐 이런 거 네,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진 얘기하다가 예. 탄핵 뭐 하니까 예. 또 그 탄핵도 처음에는 굉장히 동참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네. 힘으로 이끌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충분히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가 힘들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좀 더 잘한다고 하는 나라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대의제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서 보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촛불 그 집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각성한 거잖아요. 네. 주권자로서 그렇습니다. 이게 구호로 존재하던 뭐 대한민국의 권력은 뭐 모든 권력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그것이 추상적인 법조문에서 네.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주권자로서 이렇게 각성이 됐고 이 더군다나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로 높고 아까 우리 곽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그 IT 기술을 활용한 네. 그 대중적 소통, 네. 어떤 위계 질서 없이 네, 스스로 그렇게 수평적으로 맞습니다. 소통하는 예.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이 좀 직접 민주주의를 잘 그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대체로 다 찬동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뭐 저 뜻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의 민주주의를 네. 발전시키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과제는 네. 근데 뭐냐하면 정당 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고요. 정당 가입 연령, 정당 가입 금지 이런 거 풀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제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선거를 정당 득표율 연동제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비례대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의회에서 예. 그런 다당적인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네. 의회 제도도 교섭단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봐야 되겠죠. 네. 이거 다 법으로 가능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대의제의 강화 발전, 특히 예. 뭐 검찰과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 예. 이런 것들 절대적인 거예요. 예. 이걸 전제로 당연히 말씀하신 걸 텐데 네.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시민 권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행사할 네.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 네. 찬동하고요. 예.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들 네, 인구 네. 300만, 500만, 800만 이 정도 나라들에서는 나름대로 직접 민주적인 유럽. 국민 네, 북유럽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 예, 예, 그런 국민 발안이라든가 예. 또 국민 소환 예. 또 국민 투표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동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벌써 우리만 하더라도 인구 5천만 넘고 하니까 큰 나라죠. 이런 거 하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발동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에 대한 요구는 확실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제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할 때 네. 직접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 일종의 칼이 아. 대의 권력 위에 하나 놓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다모클라스의 검처럼 예. 그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틀림없이 동의하고요. 네, 네. 그런데 진짜 더 이제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정당과 언론이 광장과 의회를 연결하는 고리 아닙니까?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광장은 토론 못 하잖아요. 네. 심의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의회는 너무 작다 보니까 정경유착의 주체가 돼 버리잖아요. 저들만의 리그가 돼 버리잖아요. 네, 네. 이 의회를 감시하는 거를 광장만으로 못해서 중간에 자율결사체가 있고 특히나 정당과 언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여기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정당을 제대로 세우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정당의 교육 기능이 있잖아요. 네, 정치 네. 교육 기능이라는 게 정말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예. 정당과 그런 언론 그리고 예. 노조 같은 네. 단체의 교육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걸
이제 넘어서서 그럼 지금같이 없는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와요. 네네. 전혀 정당 안 돌잖아요.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도 네. 정당이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집회는 나오더라고요. 그 집회만 나오니까 광장이지. 그건 정당이 아니지. 예? 약간 무임승차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민들은 말하고 싶어. 네. 이렇게 깨어난 시민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여 욕구가 많고 이렇게 발언 의지가 또 발언할 의제가 네. 많은 경우가 없었어요. 네.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역구 253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역구에 당 있잖아요. 네. 그 조직에서 전부 다 공간을 제공하고 아하. 이 발언하고 싶은 시민들 와라. 네. 200~300명씩 모아서 원탁 회의하고 타운홀 미팅하고 이거 조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만 하면 정당 3개가 하면 말이에요. 네. 이 200명씩만 해도 250개면 5만 명 아닙니까? 네. 3개 정도면 15만 명 아닙니까? 네. 15만 20만 명이 광장에는 매주말 200만 명이 나오고 100만 명이 나오고 네. 한 10만 20만은 정당 관련 집회 토론장에 가서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바람직하기로는 네. 이걸 이 사람들이 더 모이면 좋겠죠. 정당 간 경계를 허물고 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지역 민회 개념이에요. 지역 민회. 네. 예. 그 이 지역마다- 민회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이렇게 아니죠. 이런 제도도- 국면에서 타운홀 미팅 같은 게 민회죠. 타운홀 미팅. 일종의. 예. 예, 그래서 지역마다 네.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 시민들이 모여서 네. 동일 주제를 놓고서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우리 지금 뭐 선거 연령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정당 가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네. 국정원 개혁, 예. 비정규직, 예. 차별해서 별의별 주제가 많잖아요. 네. 이 동일 주제를 놓고 일주일에 1개, 2개 정도를 정해. 그런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이 결과로 국민 요구 100대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만든다. 쳐봐요. 야. 정치권과 언론이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수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견인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촛불혁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생각하는데 마침 네. 비상국민행동에서 퇴진 행동.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비상 퇴진을 위한 국민 행동. 퇴진을 위한 예. 비상국민행동에 예, 그래서 예. 약칭 비상국민행동에서 예. 1월 달을 네. 지금 1월 달을 예. 국민 대토론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회 닿는 대로 모여서 의논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마다 계시잖아요. 네. 또 세계적으로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전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라면 더 좋은데 동일 네. 주제를 동시에 해서 집계가 전 세계적으로 되면 더 좋은데 네. 최소한도 약간 이런 지역 민회를 우리가 조직하자. 10명, 20명, 100명이면 어떠냐. 네. 어? 예. 그렇게 해서 조직해서 한 주제를 놓고 한번 다 같이 네. 자기의 경험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식을 드러내고 처방을 네. 찾아보고 어. 또 세상에 찾아보면 전문가들이 다 이런저런 많죠. 걸 내놨잖아요. 예. 근데 그 자료들 보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앙에서는 네. 중앙이라기보다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유정열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경제 전문가. 예. 각 자기 맞는 주제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다양한 입장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 주시고 온라인에 네. 그러면 토론하고 싶은 시민들은 그걸 갖고 공부 좀 학습을 먼저 하고 그러고선 지역 민회에 모여서 그런 분들끼리 토론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유정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전문 지원단을 만들어서 예. 현장에 가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하면 응답하는 역할만 해서 시민 주도성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문가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균형 있는 토론에 필요한 자료 지원을 받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를테면 방식. 지금까지 그 이제 소극적으로 이른바 그 권력 감시 운동하는 뭐 참여연대나 뭐 이런 시민 단체들이 해왔던 그런 역할을 그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 광장에 분출된 이 요구로 민회, 지역 민회 같은 걸 만들어서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제안들, 수많은 시민들의 제안을 국회로 보내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면 정당법, 선거법, 뭐 검찰, 뭐 법과 이 문제 다 하면 그 국회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좀 느리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이게 좀 될 가능성이 있겠나. 이른바 시민 권력을 제도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좀 그 답답증이 있는데 아니, 교수님 그거는 제가 잠깐요. 네, 네. 국회뿐 아니라 대선 주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통 플랫폼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대선 주자들이 받아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길게. 예, 저도 그 우선 네. 대의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직접 민주주의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당연히 대의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도록 그걸 수선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 100% 찬동한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네. 사실은 그 중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거제도 개혁이 네. 가장 중요하다. 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비례민주주의 이 득표수에 네.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고 그렇게 네. 함으로써 다양한 그 정당들이 나와서 생산적이고 대화 타협에 의한 그런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그 제가 오늘 화장실에 앉아서 잡지를 보다가 마침 그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겨레 20일 그 편집장이 안수찬 씨. 쓴 글인데 거기 이제 이번에 그 이 기성 정당들의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실망스러웠다. 그다음 얘기가 이렇습니다. 정당은 원래 그런 것이다.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걸 보고 읽는데요. 정당은 원래 그런 것이다. 네. 그들은 원래 대의가 아니라 우리는 대의하라고 뽑아줬지만 네. 자의에 골몰한다. 자기 네.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 시민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기적인 정당의 존재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는 망하게 네,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지금 곽 교육감님 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의 장치로 또 이들을 좀 더 견제하고 또 이 참여 고양된 어떤 참여 의식을 네. 더 활용해서 이 민주주의의 작동을 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위스 같은 나라가 직접 민주주의 많이 하는 나라로 네.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뭐 덴마크 뭐 아일랜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뭐 등등 하는 나라들이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건 사실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도 되고 그런데 여기도 시민의회를 통해서 남아공에 시민의회가 있어요? 네네 시민의회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 해서 뭐 곽 선배님이나 저나 사실은 같이 운동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전혀 안 돼요. 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기존의 거대 정당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또 그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이 제도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하라고 보냈는데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계속.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특히 국회에 맡겨가지고는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딱 추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할 때도 배심원 뽑았다고 뭐 아무 뭐 정보도 없이 멋대로 판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정보를 주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결정에 이르는다는 게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개헌이 이슈가 돼 있습니다만은 헌법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권에서 하면은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미 우리도 그렇게 돼 있고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정략적 접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이라든지 뭐 아일랜드도 그랬던가요? 이런 나라들에서 헌법 개정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제도화돼 있다는 거죠, 교수님? 아예 시민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NGO 이런 게 제도화해서 아니라 거기다 권위를 부여해서 예, 예. 거기서 안을 만들면 네. 그거를 그걸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헌법적 절차 있겠죠. 뭐 국민투표하고 뭐 하고 해서 네네, 예. 정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아일랜드 같은 데서는 총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2번 구성됐고요. 네. 한 번은 의회와 일반 시민 대표, 추첨 시민 대표로 네, 네, 구성이 네. 됐고 추천 시민으로 예, 예. 160명으로 됐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100명짜리가 구성돼서 아일랜드. 시민들만 예. 지금 6가지 현안을 다루고 있어요. 10월달에 음.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이니까 이제 한 2달 반 됐어요. 작동 시작한 지가. 2016년 10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낙태 같은 문제 아일랜드에서 큰 문제잖아요. 가톨릭 국가니까. 그리고 이거 동성 어떻게 할 결혼 건지, 동성 결혼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또 기후 변화 문제 해서 6가지 사안이에요. 그렇군요. 이 좋은 사례인데요. 네. 사실은 이 제가 저야 뭐 제가 무슨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아유, 지난번에 교수님도 정치하시려고 그랬네. 에, 정치인 반열에. 지난번에 경희대 김상준 교수님하고 네. 프레시안에서 대담을 하다가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네. 그분 얘기가 흥미로운 게 네.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첫 계기가 부안 방패장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 부안 이제 핵 방패장. 핵폐기물 예, 방패장. 예, 예. 그것이 엄청난 갈등을 낳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전혀 어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더라. 네. 그럼 뭐 새만금도 그렇고 무슨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많죠. 사회에 예, 사드 당장 그 성주 사드 문제 있죠. 그다음에 제주도 강정도 있죠. 해군기지 뭐 그러니까 있죠. 정치권에서는 너무 많죠. 그냥 이런 중요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아몰랑이죠, 아몰랑. 해결 능력이 없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이번에 광장에서 사실 상당 부분 언급이 된 거고 네. 이미 뭐 국회에 발의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국민 소환제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네. 저 사람 우리 대표 마저 하는 사람 이완용 의원이요. 지금 성폭력 그러니까요. 기자가 예,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 기자가 오늘. 예. 기자예요. 그 여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억에.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국민 소환 제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지방 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맞습니다. 예.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국회라고 그게 왜 없어야 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절대로 안 하죠. 느끼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의 압력으로 이번에 이 직접 하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뭐 직접 민주주의 얘기하면은 네가 뭔데 그러냐? 우리 다 선거에서 뽑아놨는데 네. 그렇게 국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경 끄셔도 좋고요. 그런 이제 요구가 지금 네.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예, 있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혁명은 결국은 새로운 정신을 낳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 1000만 촛불의 역사적 의미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 역사적 의미는 평가를 잘 못하겠지만은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 과연 이것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저는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1운동이 사실은 그 조선 왕조의 몰락 과정에서 보였던 정말 이게 나라냐였죠. 네. 그 뭐 힘 있는 기득권자들은 나라 다 팔아먹고 뭐 네, 맞아요. 이게 나라냐 싶었던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일제의 포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 그 총검이 이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데도 거기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분들이 뭐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뭐 SNS를 해가지고 소통을 합니까? 그런데도 장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만세운동을 이어갔던 굉장한 혁명적 사건이었고 네. 그것이 낳은 정신이 뭐냐? 공화정이에요. 민주공화. 그 3.1운동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임시정부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거를 우선 제정을 하는데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그때 처음 만드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3.1운동 자체도 그 고종에 그렇죠.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어난 거잖아요. 왕만 생각했지 민주공화제라는 개념 자체는 혁명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나왔어요. 3.1운동이. 그리고 그다음에 3조인가 보면은 남녀 무슨 뭐 계급 뭐 모든 그 차별이 없는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인 거거든요. 이런 정신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참여 인원이나 인구 대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촛불 시민 혁명은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3.1운동 이상의 것이고 그래서 이 촛불 시민 혁명의 정신을 담는 21세기 대한민국 나아가 21세기 세계의 어떤 그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결정체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민헌장 제정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로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부터 새해 첫날이죠. 정오부터 해시태그로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샤프 표시하고 시민헌장 아니면 뭐 시민주권 이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내가 쓰는 시민헌장의 첫 줄은 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공직자가 무슨 그런 공권력으로 사익을 탐했을 때는 뭐 영구히 뭐 추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막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가 됐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기본 원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잘 모아가지고 시민 헌정을 제정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제안이 그 저희가 새해 첫날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셈인데요. 하나는 시민의회, 시민민회 이런 거 민회를 만들어서 뭔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의제들을 담론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압박을 넣는 이런 기구, 범국민 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 하나 이제 주신 거고요. 하나는 3.1운동 법통을 이어가는 우리가 그 측면에서 그 촛불 시민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신을 해야 된다. 그 시민 헌장으로 응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굉장히 두 가지 새해 첫날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새누리당 같은 정당 따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그 보수 정당, 그 새누리당 같은 당은 없다 전 세계에 그런 얘기해서 저희가 참 창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구체제를 좀 청산하고 유신 정권의 그런 그 폐악 같은 건 이제 좀 정리하자. 계속 뭐 새누리당 아직 의석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뭐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그건 좀 잊고 좀 빼고 거긴 좀 알아서 좀 역사 속으로 좀 가시게 하고 좀 새로운 좀 정치 질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럼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건데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시민의회하고 시민헌장 제정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보다는 이제 선배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의회하고 민회는 좀 다른 거예요. 시민의회는 공식적으로 권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법적 지위, 법적 지위를 가져서 아까 뭐 예를 들었던 어떤 갈등 사안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선거법 개정이 됐든 개헌이 됐건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립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선출한 시민의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거해가지고 뽑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추첨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근데 선거에서 뽑는 건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 자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시민의회는 추첨을 해서 뽑힌 시민들이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무작위 과정을 거치는 그렇죠. 거죠. 무작위 추첨인 거죠.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 명인데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0명당 하나씩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 못하겠어 여러 그럴 가지 수 있잖아요. 사정상 예, 그러니까 예, 한 예. 5배수 심지어 아일랜드에서는 사실 10배수 뽑았습니다. 아. 못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서 예. 그 정도 배수를 가지고 이제 배심 추리는 거죠. 그래서 추천 플러스 자원 의지 네, 이 네. 두 가지로 하는데 네. 이제 원래 추첨은 보통 시민을 뽑게 돼 있고 선거는 스타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민주주의는 귀족 민주주의고 엘리트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천 민주주의는 진짜 보통 시민 민주주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회라는 거는 이런 엘리트 의회, 뽑힌 의회가 아니고 추첨의회를 만들어서 보통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와 생각, 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의제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대의제 성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열기를 모아내는 데는 시민의회는 부적합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300명짜리 하나 만들어 갖고 네네. 중계 방송하는 거지. 물론 연결식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연결 방안을 찾겠죠 온라인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일반 시민을 이 6개월이면 6개월 몇 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네. 일정한 아, 법률상의 한시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 네. 주제를 가지고 개입할 학습하고 토론해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회는요? 민회는 비공식적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의 비공식적인 거. 법적 지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럼 NGO처럼 운영되는 이런 근데 걸로? 보다 적극적 시민의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지역 민회는 지역마다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민회라는 거는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예. 교육감님 구상이니까 예. 제가 예. 충분히 이해한 건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회라는 것은 네. 기존의 이제 대의민주주의 물론 한계를 이것도 대의적 극복하는. 성격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예. 그 선출 과정을 예, 예, 통해서 예. 하는 것이 이제 잘 작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만드는 어떤 공식적인 장치인 예. 것이고요. 예. 민회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 제도화가 되면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나라를 네.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대중의 혁명적 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달라지느냐 그거 아니죠. 어떤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그 19살 청년의 얘기를 듣고 맞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랬는데 자기는 그 12월 9일 날 네. 슬펐다 조금 슬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탄핵 의결이 됐잖아요. 압도적.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진 순간인데 조금 슬펐다. 왜?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 이 입시 지옥이 달라지나, 내 그 스펙 경쟁이 달라지나, 취직이 잘 되나, 내 삶의 조건이 구체적 조건이 뭐가 달라지나 달라질까? 이렇게 이게 별로 그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그 중고생 혁명의 구호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그 탄핵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뭐 시험이 없어지냐, 벌점이 없어지냐. 그런 얘기 정말 했었어요. 네, 아이들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바꾸자. 그런데 정치권에 맡겨가지고는 네.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 이거 다 불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바뀔 수 있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자. 크게 이제 묶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 제도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력. 탄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는 정말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정치권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압력들을 네. 만들어내자고 네. 하는 건데 그것의 방법으로서 지금 제안하신 게 민회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제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그 분출돼서 이것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오히려 민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네요. 아니 이게 기능이 좀 다른 거죠. 네, 서로 다른 걸로 기능이 보시면 둘다 다른 있으면 거고. 더 좋은 건가요? 예, 예. 전혀 그게 뭐 경쟁적이거나 뭐 네, 그런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닌 서로 건가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들이고 이것이 만약에 새롭게 좀 해보자고 해서 된다면 이게 일종의 국민운동. 민의 경우에는 국민운동 성격도 그렇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헌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민운동 지금 이제 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국민들은 탄핵까지 가는 게 약간 한 3분 응선 정도 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들 지금 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혁명적 변화야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에서 조금 발전하는 정도 아닐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광노현 쌤 워낙 실천가시니까 이 민회 위해서 지금 뭐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선 게 있습니까? 제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요? 뭘 좀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죠? 비상국민 행동에 가서 네. 비상국민 행동이 주체가 돼야 된다. 구심점이 돼달라. 네네. 왜냐하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거기. 네, 거기가 이제 네. 매 주말 촛불 집회를 조직하고 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네. 여기까지 맡으려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을 국민 대토론의 달로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진전이 있었고요. 그 선생님 압력이었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들 이심전심이 모여서 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런데 약간의 역할을 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네. 좀 더 실천적인 모습을 그 지역민의 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걸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퇴진행동에서 매 주말마다 그 오후 6시, 7시, 8시 이렇게 시간대를 끊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전국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 통계를 보내줘요. 뭐 예컨대 뭐 아산시 200명, 뭐 어디 이렇게 작은 그 지역에 소도시에서 뭐 100명, 50명 이렇게 모인 것까지 다 그 합산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통계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 그래서 뭐 90만, 그래서 77만 뭐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주는데 이런 분들 거기 이제 광장에 그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민의 성격의 뭔가 모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지역별로 그런 의견들이 하나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모아져서 이것은 좀 바꾸자 100대 과제 거기 너무 욕심이 많다면 10대 과제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이거 한 틀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목전에 있기 때문에 탄핵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광노현 교육감님은 그 법학자기도 하시니까요.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탄핵은 뭐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몇 대 몇으로 될까요? 글쎄요. 헌재가 아무튼 속도를 내는 것 같긴 하고요. 무조건 9명 있을 때 네. 전원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9분의 1이 빠지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어차피 탄핵을 가결시키려면 탄핵 심판하려면 6표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예 한 명이 결혼돼서 8명 된 상태에서 2명 결혼돼서 7명 된 상태에서 6표 확보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 다 온전할 때 해야 돼요. 그러면 1월 31일까지인데 네.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정시간이 안 되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게 또 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촛불 광장이시면. 그럼요.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 대선정 개헌론자들이 득세를 하는 순간에 지금 그렇고 있죠. 이 정치인 연합이 네. 득세하는 순간에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이 프로세스를 늦출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정 개헌이라는 거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개헌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정이 나는 순간 선거운동으로 곤두박질치기 때문에 네네, 개헌론이라는 거는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기간 심리 기간 이퀄 네. 개헌 기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촛불 민심과 네. 우리 국민들이
바짝 네. 긴장하고 경계와 압박을 네.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촛불을 들고 가서 좀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하도록 촉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미 그런 네. 조짐은 보여요. 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쟁점들을 분류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있고요. 이런 또 이 형사 재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직권주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게 이 정치 사안을 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민들의 심정 탄핵, 국회 탄핵 다 거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좀비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되돌릴 만한 무슨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다만 그-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네.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아마 또 한번 불 붙이는 네. 방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방화? 생각해요. 그렇죠. 이 모든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더군다나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 네. 터졌을 때 예. 최순실에게 연락하는 것을 좀 당분간 하지 말라. 네. 대포폰 쓰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네. 그럼 본인이 예. 정말로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최순실한테 의존한 게 아니고 이것이 아주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던 것이고 이것이 또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그 최순실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런 그 어제 기자간담회는 또 한 번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충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헌재가 뭐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네. 도저히 그 지금 나온 이런 사실들 때문에 다른 어떤 판결이 있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 못 하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하려고 역사의 죄인이 되겠습니까? 저걸 끝났는데. 그럼요.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전부 다 그 구성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이요. 네. 침몰하는 배에서는 뛰어내리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게 뭐 원칙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주의자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근데 그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 지금 우리 경제가 네. 심각하거든요. 아주 그 뭐 말씀 소비 좀 심리가 드려야 될것 꽁꽁 얼어붙었고 같아요. 예. 대여건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 다 아시는 대로 심각한데 부동산 시장 전망 네.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교수님 꼭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정말. 예. 말씀 주신 길에. 어쨌든 뭐 경제 그렇고 외교 그렇고 뭐 네. 더 원하신다면 이제 경제 얘기 더 네. 하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부재 중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는데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아마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그러니까 뭐 하고요. 박근혜 정부에 임명된 재판관들도 지금 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최순실의 추천을 통해서 네. 국회의원이 됐다고 네. 알려진 사람도 네. 탄핵에 찬성표 던지고 그랬어요. 이번에요? 사람은 네. 그럼요. 사람이 왜 그거 한 번 인연을 가지고 뭐 평생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들 조직인 출신이라 네. 헌재 존립 가능성에 대해서 다 고민하게 돼 있고요. 아. 조직에 충성하죠 헌법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정치 본능이 네. 감각이 있잖아요. 아, 다들 그렇군요. 어리숙해 보여도 다 네. 구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촛불이 와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문 닫아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헌재를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안 할 거다. 막판에 검찰이 막 수사하는 것처럼 제가 참 비슷하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 네. 게이트가 막 터져 나오던 네. 그때가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뭐 이렇게까지 확실해지지는 않았던 단계인데 이미
저한테 네. 모 부처의 장관이 음. 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뭐 특강도 부탁하고 뭐 오찬도 하자 그러고. 갑자기요? 갑자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배가 기울어지면요. 네. 그거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 요즘 새누리당에서 출당 요구를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사람들 네. 튀어봤자 도저히 저쪽에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 네. 그거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너무 암울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을 흘러가는 상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다. 그럼 이제 대선인데요.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좀 그 결선 투표라도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된다 또 막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광노인 교육감님 그 개헌 안 해도 결선 투표 할 수 있나요? 네, 보십시오. 이제 결선 투표 안 하고 후보가 난립하면 네. 잘못하면 네. 25% 대통령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득표율에서 것 그죠. 같아요. 네. 30% 미만도 나옵니다. 이 민주적 정당성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힘으로 네. 지금 세상을 바꾸는 개혁 입법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임기까지 단축하자 이런 얘기까지 임기 나오는 단축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마당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선 투표가 합헌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원래 우리 헌법에서 네.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네. 그 규정을 할 때 네. 62년 헌법부터 그러니까 1962년.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서부터 네. 그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뺍니다. 그러니까 62년 이전 예. 헌법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헌법에. 이전에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사항은 네. 그러니까 최다 득표자를 할 건지 결선 투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으로 정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한상희 교수의 네. 연구로 확실하게 밝혀졌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나 민주적 정당성이나 투표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강화하는 네. 그런 입법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네. 진짜 헌법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마치 네. 결선 투표를 금지하는 헌법적 결단을 했다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 또 너무 어리석어져요. 왜냐하면 소수파 대통령을 영원히 낳으라고 네. 결단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그때 경황이 없었잖아요. 87년 헌법 네, 할 예, 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약한 허용 정도, 네. 단순 다수가 허용된다 네. 정도의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만 문제가 드러나니까 지금 입법으로 돌파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입법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의거하도록 헌법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입각해서 네. 또 헌법 변천사를 보니까 62년 네. 이후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는 예. 그것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위헌 논란은 걱정하지 않고 네. 그 선거법 개정으로 할 수 네,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할 수 있다. 예, 할수 개헌하지 있다고 않아도 된다. 이제 생각합니다. 이런 네, 말씀 네, 좀 네.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부연-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4.19 혁명을 하고 나서 네. 결과적으로는 박정희 쿠데타, 박정희 장기 독재로 가버리고 말았고 60항쟁 네. 지금의 헌법을 낳은 60항쟁이죠. 했는데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노태우가 됐죠. 그렇죠. 전두환의 네. 후계자 그렇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요. 예. 지금 젊은 세대는 지금 승리의 체험을 하고 있지만은 네. 물론 이거 정말 귀중한 기쁨의 연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과거에 이런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후보가 난립하다 보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알 수가 수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이 승자독식 그 정치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네. 그것을 지금 당장 선거법 개정도 하고 이게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못 한다고 늘 한다면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자의적으로 하기 하겠습니까? 한다면 이 결선 투표제라도 해야지 이게 인위적으로 단일화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네. 때들을 좀 없앨 수 있겠다. 헌법에 대해서는 뭐 여기 그 최고 권위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네. 저처럼 그 문외한이 보기에는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반드시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을 사안이다.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아주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해석에 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개헌 여부 시기 네. 이런 것이 또 중요한 쟁점이 논란거리잖아요.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개헌을 무슨 한두 달 내로 빨리 하자 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선 전에 개헌 당론을 채택하겠다. 현행 헌법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 아침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면 되겠네요. 거꾸로. 그래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맞습니다. 그 정략적 예. 접근. 이제 개헌을 빨리 했으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도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뭐 권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너무나 이런 정략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네. 불순하다. 그리고 과연 정말 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로서 좋은 헌법이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못 믿겠다. 네. 그리고 잘못하면 아까 우리 곽 교육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뭐 헌재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네. 효과들을 발생시킬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주도의 개헌 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이 국민이 이 시민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네. 그런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가 네. 그렇게 천만이 나가서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이 개헌의 프로세스를 네. 과정을 누가 참여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헌안을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정치권이 독점하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네.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민의회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했던 남아공처럼 우리도 개헌을 하려면 정말 이런 절차, 국민들의 의견을 다 하나하나 담아서 제대로 만드는 법적 절차를 최소한 뭐 그런 거라도 좀 준비해서 해야지 이렇게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뭐 대선 전에 지금 당장 대선하게 생겼는데 대선 전에 개헌하자 이런 정략적 불순한 의도가 있는 개헌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일침 주셨습니다. 보면 그런 여의도 주도형이나 네. 이른바 불임정파 연합형 개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또 시민 참여 배제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촛불 시민이 개헌하자고 촛불 든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냥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대로 하라고 촛불 든 건데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바뀝니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바뀌려면요
주권자와 대의 권력 간의 관계가 바뀌고 지금 유종일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접 네. 민주적 요소 강화. 뭐 그다음에 대의 권력과 재벌 간의 권력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개헌 논의는 타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권력 구조 중심 개헌 논의는 네.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는데요. 네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적 기반이 있어요. 인프라가 정치 국정원이에요. 네. 정치 검찰이에요. 정치 법원이에요. 제왕적 대법원장과 정치 법원이에요. 그리고 보수 편향 언론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내시 여당이라고 할까? 그냥 말만 듣는 네. 이런 건데 이 인프라를 안 바꾸면 내각제 할애비로 바꿔도 변화는 없다. 변화가 없는 거. 제왕적 네. 총리만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아주 정치 입법들의 개혁은 얼마든지 입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결국 보면은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 개혁 입법을 제대로 하면 개헌을 안 해도 체제 변경 효과까지 낼 수 있는 반면에 네네. 이런 개혁 입법을 제대로 안 하면 개헌을 해도 네. 별다른 효과를 못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선개헌보다는 선개혁이 맞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것이 물론 개헌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시민 참여형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지만 그런 개헌 만능주의 네. 또는 개헌 무슨 기술주의라고 그럴까? 네, 네, 네. 뚝딱주의 예.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개헌을 무슨 장난감처럼 편의점에서 네. 사는 것처럼 골라잡아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몇 개 돼 있어서 골라잡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달이면 충분하다. 뭐 이따위 논의라든가. 예. 뭐 다 준비돼 있다고 예.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다음에 식으로. 개헌만 하면 예. 세상이 막 장밋빛으로 바뀔 것 같은 개헌 환상주의 이런 거에 이 양극단 아닙니까? 네. 여기서 확실하게 벗어나야죠. 아 그렇군요. 오늘 그 광노현 교육감님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맞아. 정치법원, 정치국정원, 정치검찰, 보수적인 언론, 내시 여당 이거 그냥 다 놔둔 채로 개헌만 한들 뭐가 바뀌겠냐. 상당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 좀 해야 사족 되는데요. 하나만 붙였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검찰이고 뭐고 이게 다 복속이 되고 특히 여당이 내시 여당이 되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다 통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좀 수용해서 미국의 지금 공화당 지도부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벌써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안 맞죠.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시 여당이 되는 게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너무 막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모든 것이 변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거 뭐 네. 충분히 전 교육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네.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 그러니까 올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올해가 87년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세대가 흘렀는데요. 87년 6월 항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 상당히 이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다라고 했지만 MB 박근혜 이제 9년 차가 되네요. 상당히 후퇴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그 유종일 교수님은 경제 관련해서 한번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하면은 한 3시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경제 문제는 저희가 아쉽지만 유 교수님 다시 한번 또 나와 주실 거죠? 예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약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광노현 교육감님부터 하실까요? 예. 금년이 진짜 87년 30주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30년 동안 우리가 헌농사졌나 저녁이 있는 삶이 온 것도 아니고 이런 국정농단, 국정원의 바로 정치검찰 행태 이런 거 그대로고 말이죠. 재벌의 집중 사회적 지배력 더 늘어나고 맞습니다. 이런 자괴감이 있어요, 사실은. 예. 지난 국회 청문회 때 이 8명 재벌 총수들 딱 늘어앉았잖아요. 30년 전에 데자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2달 동안에 촛불혁명 때문에 희망이 생겼어요. 역시 우리 국민들은 세계사적 미션이 있다. 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 다 후퇴했는데 사실 이 3대 영역에서 21세기 조건과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이 세 분야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건 세계사적인 성취가 될 거예요. 저는 촛불혁명의 그 원동력을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10대, 20대, 30대가 깨어났어요. 특히 30대가 깨어난 게 중요한 것이 97년 IMF 외환위기 때문에 쫄았던 세대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10대를 보낸 암울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경제 형편이 계속 안 좋았고 신자유주의적 체제 속에서 네. 일자리 다 비정규직화가 되고 그랬는데 이 세대들이 광장에서 깨어났어요. 또는 10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30대가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또 아주 엄청난 기폭제 노릇을 할 것이고 특히나 반권위주의 혁명, 문화혁명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 넘치는 창의력, 네. 저항의 창의, 네. 무질서의 질서, 예. 비조직의 조직 이런 예. 것들 보셨잖아요. 예. 이 힘이 새로운 문화혁명을 예비하고 있다.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덕분에 반드시 이 경제적 불평등과 싸우는 사회경제적 혁명까지를 네. 포함해서 단순한 정권 교체, 대통령 교체를 넘어서 그런 체제 교체, 시대 교체로 얘기되는 그걸 할 수 있는 전망이 확보됐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쫄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네. 앞으로 가기만 되겠다. 너무 핏대 세우면 또 힘드니까 좀 명랑하게 예. 안단태로 예. 계속 쭉 예. 밀고 나가면 예.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말 30주년을 맞아서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 네. 모든 민주주의 제도 혁신을 네. 한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제도적인 혁신을 할 수도 있겠다 네. 하는 희망을 막 갖게 돼요. 네. 이 촛불 한류 얘기가 나옵니다. 유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말 그 희망찬 새해 최고의 덕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할 수도 있겠다 그러셨거든요.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이런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슴 벅차게 정유년 새해 이 닭과 함께 새벽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경고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네. 뭐 선배님이나 저나 기득권하고 평생 싸워봤지만 결코 만만치 않다. 비가 올 때는 이들이 처마 밑에 숨어 있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는 얘기를 하던데 또 기어 나온다. 우리가 재벌 개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언론 개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뭐 사법 개혁, 국정원 개혁 다 한다고 해봤는데 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개혁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제도적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그걸 좀 더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87년에 만들어놓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저는 절름발이 민주주의였다 얘기하는데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서부터 정당제도, 선거제도, 뭐 그런 권력 구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올바른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근본적으로 정치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지 이런 그 지금 당장에는 개혁 입법들을 우리가 좀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공고한
그 불가역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국은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법도 바꿔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이 아래로부터의 그 변화의 동력. 네. 아까 뭐 민의 말씀도 하셨고 저는 이제 시민헌장 제정을 네. 위한 해시태그 운동 뭐 제안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력을 잘 그 조직화하고 승화시키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문화혁명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네. 실천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뭔가 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막막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 이후 탄핵까지 될까? 그 탄핵 한 곱이 넘었다. 근데 이제 탄핵이 됐는데 헌재가 또 어떻게 할까? 그 헌재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 다음엔 또 대통령 선거 막 후보 난립해가지고 또 막 싸우고 그럴 텐데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실패의 역사만 계속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요.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한편으로는 안도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자기 역할을 찾는 뭐 이런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오늘 신년대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나오셔서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